나으리 멈추십시오. 이 그림은 가짜입니다. 저 미친 아이를 당장 포박해라. 진짜는 이미 300년 전 불타 없어졌어야 합니다. 마마 위험합니다. 호위무사가 바로 배신자였습니다. 피하소서. 가짜 그림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와 가장 믿었던 자의 서늘한 칼날. 천민 소녀의 뒤에 감춰진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선을 뒤흔든 암행감찰관 서리의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귀속산책 이야기. 구독, 좋아요로 꼭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찬 바람이 가시고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던 초봄의 어느 날이었더랍니다. 조선의 심장이라 불리는 한양 저작거리. 오늘도 사람 냄새로 북적거리고 있었지요. 쌀 한 말에 얼마요? 생선이 싱싱하구먼. 장꾼들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왔답니다. 시장 한 구석에는 남루한 차림의 선비로 변장한 임금 도진이 느릿한 걸음으로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있었어요. 도진은 가끔 이렇게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홀로 길을 나서곤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름진 수라상보다 보리밥 한 그릇에 담긴 백성의 진심이 더 궁금했기 때문이지요. 화려한 비단옷 대신 낡은 무명옷을 걸친 도진의 눈에는 아첨하는 신하들의 입술보다 땀 흘려 일하는 일꾼들의 손마디가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도진의 발걸음이 어느 작은 나물전 앞에서 딱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12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꼬질꼬질한 소녀 하나가 쭈그려 앉아 있었지요. 얼굴에는 거뭇거뭇한 흙먼지가 묻어 있고 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했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그 눈망울만큼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었더랍니다. 바로 우리가 전에 만났던 그 소녀 설이었지요. 설이 앞에는 복잡하게 얽힌 나물 더미와 엽전 몇 푼이 놓여 있었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지요. 나물을 사러 온 할머니 세 분이 각기 다른 양의 쑥과 냉이를 고르고 여기에 덤으로 준 미나리 무게까지 합쳐 값을 치러야 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주막집 주인장조차 주파나를 굴리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답니다. 이 조그만 아이는 고개 한 번 까닥하지 않고 입술을 달싹이더니 단숨에 값을 불러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머니 쑥 세 묶음의 냉이 2홉, 거기다 미나리 한 줌을 더했으니 모두 32푼입니다. 주인장 아저씨, 거스름 돈 5푼을 덜 주셨네요. 어서 내어주세요. 허허. 옆에서 지켜보던 도진은 그만 입을 쩍 벌리고 말았답니다. 상인이 다시 계산을 해보니 아이의 말이 일전 1푼 틀리지 않았거든요. 상인은 혀를 내둘렀지요. 어이구, 요 녀석 머릿속에 도깨비가 들었나. 도진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궁궐에서 수십 년을 일한 호조 판서도 이렇게 빠른 셈은 못할 것이다. 이 아이가 예사롭지 않게 보였던 것이지요. 도진은 슬며시 설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짐짓 모르는 척 물었지요. 얘야, 너는 주판도 없이 어찌 그리 셈이 빠르냐? 혹시 귀신이 알려주기라도 하더냐?
그러자 서리는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더랍니다. 귀신이라뇨, 나으리. 그냥 숫자들이 제 눈앞에 그림처럼 그려지는 거요. 물건의 무게가 느껴지면 값은 절로 따라오는 법이지요. 도지는 아이의 대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답니다. 지식으로 배운 셈이 아니라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타고난 감각이었으니까요. 서리는 나무를 팔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지요. 옷차림, 신발에 묻은 흙의 색깔, 심지어 들고 있는 장바구니의 기울기까지. 도지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맑은 눈에는 세상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치고 있구나. 참으로 영특한 아이로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설이라 하옵니다. 눈 오는 날 태어났다고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지요. 아이의 입에서 할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자 설이의 눈가에는 아주 잠깐 짙은 그리움의 그림자가 스쳤더랍니다. 도지는 그 찰나의 슬픔을 놓치지 않았지요. 아하, 이 비범한 재능 뒤에는 분명 남모를 사연이 숨어 있겠구나. 니들의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지요. 갑자기 시장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우물이 또 말라버렸네. 큰일 났네. 도성 한복판의 우물이 하룻밤 사이에 바닥을 드러냈다는 소식에 장꾼들은 공포에 질렸더랍니다. 가뭄도 아닌데 우물이 마르다니 이게 대체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사람들은 소란을 피웠지만 어린 서리는 가만히 땅바닥에 귀를 대고 무언가를 듣기 시작했지요. 도지는 그런 서리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서리가 고개를 번쩍 들며 도진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더랍니다. 나으리, 이건 하늘이 노하신 게 아닙니다. 땅 속에서 물길이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막혀 울고 있어요. 저기 동쪽 우물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허허, 여러분, 들리지도 않는 땅속 물줄기의 울음소리를 듣다니요. 도지는 이 아이가 단순한 암산 천재를 넘어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해안을 가졌음을 확신했답니다. 임금의 직감으로 느꼈지요. 이 아이가 지금 조정과 도성을 휩쓸고 있는 이 기이한 변고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했지요. 과연 서리가 들었다는 땅속의 울음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누군가 임의적으로 물길을 막아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것일까요? 서리가 가리킨 그 동쪽 우물에는 우리가 절대 상상하지 못할 소름 끼치는 물건이 가라앉아 있었더랍니다. 과연 우물 바닥에서 발견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옛말에 물은 생명이요, 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심장인 한양 도성 한복판에서 그 생명줄이 뚝 끊겨버렸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오죽 떨렸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은 것도 아니요, 가뭄이 든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동쪽 큰 우물이 하룻밤 사이에 바닥을 드러내고 그 깊은 구멍에서 정체 모를 꺽꺽 하는 귀신 소리가 들려온다니. 시장 사람들은 모두 넋이 나갔더랍니다.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무당이 징을 울리며 굿을 준비하려는 찰나였답니다. 우물신이 노하셨다. 용왕님이 진노하셔서 물길을 거두어 가셨다.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오고
영악한 무당은 이 틈을 타 큰 굿을 해야 한다며 징을 울려댔지요. 남루한 선비 차림의 도진과 그 곁을 지키던 어린 서리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더랍니다. 서리는 겁을 먹기는커녕 가만히 우물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지요. 그러고는 꼬질꼬질한 작은 귀를 차가운 흙바닥에 바짝 갖다 대었답니다. 서리에게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주위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서서히 멀어지고 서리의 맑은 정신은 깊은 땅속 어두운 물길을 따라 헤엄치기 시작했지요. 물이 흐르지 못해 괴로워하며 내뱉는 거친 숨소리, 그리고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바위를 긁는 소리가 서리의 귀청을 때렸더랍니다. 도지는 숨을 죽이고 서리를 지켜보았지요. 이 아이가 이전에 보여준 암산 능력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으니까요. 귀신이 아닙니다. 물길이 울고 있어요. 저기 담장 너머 큰 창고 쪽에서 누군가 쇠사슬로 물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나으리 저곳을 파야 합니다. 그때였지요. 비단 옷을 걸친 시장 관리인들과 덩치 큰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서리를 가로막았답니다. 어디서 미친 계집아이가 헛소리를 하느냐. 이곳은 판서 어른의 명으로 출입을 금한 곳이다. 서슬퍼런 칼날을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관리라는 자들이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는커녕 어린아이를 윽박지르다니요. 도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더랍니다. 도진은 품속에서 은밀한 심표를 꺼내려다 멈추었습니다. 아직은 내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대신 그는 낡은 선비의 권위로 위엄 있게 꾸짖었지요. 백성의 물길을 막는 자가 누구냐? 판서의 명이라 하나 백성의 갈증보다 높은 명은 조선 땅에 없다. 도진의 서늘한 기계의 장정들이 멈칫하는 사이 서리는 날쌔게 담장을 넘어 창고 뒷마당으로 달려갔답니다. 서리가 가리킨 곳은 예조판서 최 씨의 비밀 창고 뒤편이었지요. 도진과 사람들이 그곳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놀라운 광경이 드러났더랍니다. 땅속 깊이 박힌 커다란 수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그 틈새에는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썩은 가마니와 돌무더기가 가득 채워져 있었거든요. 귀신 소리의 정체는 막힌 수문 틈으로 빠져나오려던 공기와 물이 뒤섞여 내는 비명이었던 것이지요. 수문을 개방하자 쏟아지는 물줄기. 백성들은 춤을 추며 기뻐했지요. 여기서 서리의 눈이 번뜩였답니다. 수문을 막고 있던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아주 기이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그것은 일반적인 가마니, 조각이 아니었지요. 햇빛에 비추어 보면 은은하게 푸른 빛이 도는 아주 귀하고 비싼 비단 조각이었더랍니다. 나으리, 이 비단색이 이상해요. 분명 푸른색인데 물에 닿으니 붉은 기운이 배어나와요. 평범한 비단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서책에서 본 독이 든 비단 같아요. 도지는 서리가 건넨 비단 조각을 받아들고 미간을 찌푸렸답니다. 예조판서 최 씨의 창고, 그리고 물길을 막았던 독특한 비단 조각.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지요. 누군가 임의적으로 우물을 마르게 하여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 틈을 타 무언가 은밀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서리는 그 비단 조각의 무늬를 보며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가 밤마다 남몰래 그리던 어떤 문양을 떠올렸더랍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지요. 서리야, 이 문양을 기억하거라. 이것은 진실을 가리는 자들의 낙인이니라. 서리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지요. 자신이 나무를 팔며 숨어 지내던 시간이 이제 끝났음을. 그리고 이 선비 나으리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세력과 싸울 유일한 동반자임을 말이지요. 도진 역시 확신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귀와 눈이 조선의 썩은 뿌리를 찾아낼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다. 가자, 서리야. 이 비단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 알아내야겠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아래 길게 늘어지며 거대한 권력의 배후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더랍니다. 서리가 발견한 그 비단 조각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그 비단은 조선의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서역에서 금지된 약재를 들여오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가공 비단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단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는 다름 아닌 임금 도진이 가장 신임하던 측근 중 한 명이었답니다. 과연 임금의 곁을 지키던 그 배신자는 누구일까요? 깊은 밤이었답니다. 한적한 달빛 아래 골목길을 나란히 걷고 있는 도진과 서리. 도진은 여전히 평범한 선비 차림이었지요. 우물 사건을 해결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더랍니다. 달빛은 은은하게 길을 비추고 두 사람의 발소리만 타박타박 고요한 골목을 채우고 있었지요. 앞서 걷던 서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가만히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그러고는 도진의 발치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진은 짐짓 당황하며 물었지요. 얘야, 왜 그리 멈춰 서느냐? 내 발바닥에 뭐라도 붙었느냐? 나으리, 아니. 전하, 제 눈은 속이셔도 나으리가 밟고 계신 그 땅의 소리는 속이지 못하옵니다. 나으리의 걸음걸이는 선비의 것이 아니라 만백성의 무게를 짊어진 분의 것이옵니다. 도진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더랍니다. 일개 저작거리 소녀의 입에서 전하라는 말이 나오다니요. 도진은 짐짓 너털웃음을 지으며 넘기려 했지요. 허허, 이 아이가 국밥을 너무 배불리 먹었나 보구나. 전하라니, 내가 어찌 이 나라의 지존이란 말이냐? 하지만 서리는 배시시 웃으며 조목조목 이유를 대기 시작했더랍니다. 첫째, 나으리의 걸음은 폭이 일정하고 흐트러짐이 없는데요. 이는 평생 격식을 배운 분만이 가질 수 있는 용보랍니다. 둘째, 나으리의 소매자락에서 아주 희미하게 풍기는 향기는 시장통의 비린내가 아니라 궁궐 깊은 곳 침전에서만 피우는 최고급 침향의 냄새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으리가 백성을 보실 때 그 눈빛,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식을 걱정하는 어버이의 슬픈 눈빛이었사옵니다. 도진은 깨달았더랍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읽어내는 천부적인 해안을 가졌구나. 도진은 더는 숨기지 않고
서리 앞에 당당히 섰지요. 참으로 무서운 아이로구나. 내 정체를 이리도 쉽게 간파하다니. 그렇다.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로다. 도진의 고백에 서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답니다. 하지만 서리의 어깨는 떨리지 않았지요. 오히려 무언가 큰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해 보였더랍니다. 서리가 이토록 대범하게 임금의 정체를 밝힌 데에는 이유가 있었지요. 서리는 할아버지의 일기 마지막 장에 적힌 글 귀 진실을 숨기려는 자들의 낙인을 가슴에 품고 살았더랍니다. 언젠가 푸른 용의 그림자를 가진 분이 나타나 거대한 거짓을 걷어내 주실 것이다. 서리는 도진을 본 순간 그가 바로 할아버지가 예언한 그 푸른 용임을 확신했던 것이지요. 서리는 품속에서 우물가에서 찾은 푸른 비단 조각을 꺼내 도진에게 올렸답니다. 전하, 제 할아버지는 이 비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히려다 돌아가셨사옵니다. 이 비단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라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가짜들의 증거이옵니다. 저를 전하의 그림자로 써주십시오. 도진은 서리가 내민 비단 조각과 아이의 눈망울을 번갈아 보았더랍니다. 12살 소녀의 몸속에 흐르는 뜨거운 정의감과 천재적인 통찰력. 도진은 느꼈지요. 이것은 하늘이 내게 내려준 마지막 기회다. 부패한 대신들에게 둘러싸여 눈과 귀가 가려졌던 임금에게 세상에서 가장 맑은 눈과 귀를 가진 조력자가 나타난 것이니까요. 도진은 서리를 궁으로 바로 데려가는 대신 시장통의 암행 감찰관으로 임명했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의 비리를 찾아내라는 어명이었지요. 두 사람은 이제 임금과 거지 소녀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비밀 동지가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 이들이 비단의 출처를 조사하기 시작하자마자 한양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 어린 계집애가 비단 조각을 들고 다닌다지. 우물 사건을 해결한 그 젊은 선비와 함께라더군. 최 판서의 수하들이 서리의 뒤를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리와 도진이 찾고 있는 그 비단은 사실 예조판서 최 씨가 서역에서 몰래 들여온 가짜 안료를 묻힌 금지된 비단이었거든요. 남에 젖으면 독이 배어나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무서운 물건이었지요. 서리는 과연 자신을 뒤쫓는 최 판서의 자객들을 어떻게 따돌릴까요? 그리고 그 독이 든 비단이 임금이 입는 용포에까지 쓰이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내게 될까요? 이제 이야기는 궁궐 내부의 거대한 음모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 천지의 사람 입는 옷에 독을 발라 사람의 목숨을 노리다니.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짓이냐 싶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눈먼 욕심에 눈이 멀면 제 임금의 숨통마저 조이려 드는 것이 인간의 간악한 본성이더랍니다. 우리 영특한 서리가 이번에는 그 추악한 음모를 어떻게 걷어냈는지 감찰관이 된 서리의 통쾌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두운 밤이었답니다. 최 판서의 비밀 비단 창고. 서리와 도진의 호위무사들이 은밀하게 잠입하고 있었지요. 이전에 서리가 발견했던 그 푸른 비단 조각 기억하시지요? 서리는 그 조각 하나만 보고도 최 판서의 비밀 창고
위치를 단번에 알아냈더랍니다. 나으리, 이 비단에선 갯벌의 짠내가 나요. 한양 근처 서강 나루터 창고를 뒤져야 합니다. 서리의 남다른 예리한 후각이 족집게처럼 범인을 지목한 것이지요. 어둠을 틈타 들어간 창고 안에는 수백 필의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답니다. 하나같이 햇빛도 들지 않는 곳에 꽁꽁 쌓여 있었지요. 여러분, 비단 더미를 들추던 서리의 손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비단뿐만이 아니었거든요. 낡은 상자 깊숙한 곳에서 300년 전 전설의 명화라 불리는 태평성대도의 밑그림이 뭉텅이로 발견된 것이지요. 아니, 진짜 그림은 불타 없어졌다더니 왜 최 판서가 이 밑그림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서리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슬픈 얼굴이 복선처럼 스쳐 지나갔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림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지요. 바로 이 비단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더랍니다. 서리가 비단 한 필을 꺼내 물을 뿌리자 참으로 기괴한 일이 벌어졌지요. 곱디고 온 푸른 비단이 독뱀의 혀처럼 칙칙한 보랏빛으로 변하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서역에서 들여온 금지된 약재를 비단 안료에 섞은 것으로 사람이 입고 땀을 흘리면 그 독이 피부로 스며들어 정신을 흐리게 하고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독 비단이었던 것이지요. 최 판서는 이 비단으로 임금의 용포를 지어 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답니다. 궁궐에서는 전국 각지의 진상품을 검사하는 품평회가 열렸지요. 최 판서는 기세등등하게 문제의 비단을 들고 나와 아첨을 떨었답니다. 전하, 이 비단은 서역의 정기를 담아 입기만 해도 기력이 회복되는 천하의 보물이옵니다. 대신들이 칭송할 때 임금 도진의 곁에 서 있던 어린 서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더랍니다. 판서 나으리, 그 비단이 진정보물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옷감으로 나으리의 얼굴을 닦아보시겠습니까? 땀과 물이 닿으면 보물이 아니라 독이 뿜어져 나올 텐데요. 장내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최 판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며 뒷걸음질 쳤지요. 도진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최 판서를 응시했답니다. 서리는 주저없이 비단의 물바가지를 끼얹었지요. 그러자 보십시오. 모든 대신이 보는 앞에서 화려한 비단이 썩은 고기처럼 검게 변하며 독한 연기를 내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게 뭐야? 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고 최 판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더랍니다. 도진은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지요. 판서, 내 몸을 상하게 하려 한 것도 모자라 백성들의 눈까지 가리려 했느냐? 저 비단을 가져온 자들을 모조리 포박하라. 참으로 통쾌한 순간이었지요. 서리의 지혜가 임금의 목숨을 구하고 최 판서의 날개 하나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비단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최 판서 일당은 큰 타격을 입었더랍니다. 하지만 서리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지요. 창고에서 본 그 태평성대도의 밑그림. 그것은 서리의 할아버지가 목숨보다 아끼던 예술의 혼이었고 최 판서가 꾸미는
더 거대한 음모의 시작임을 서리는 직감했으니까요. 서리는 도진에게 창고에서 몰래 가져온 밑그림 한 장을 내밀었답니다. 전하, 비단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들이 진짜 노리는 것은 그림 뒤에 숨겨진 조선의 역사입니다. 도진은 서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지요. 서리야, 내가 없었더라면 나는 향기에 취해 죽어가는 호랑이가 될 뻔했구나. 이제 저들이 숨긴 진짜 그림의 정체를 파헤치자. 최 판서가 이토록 그림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한 재물 욕심 때문이 아니었지요. 그 그림 속에는 300년 전 왕실의 정통성을 뒤흔들 수 있는 소름 끼치는 비밀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리의 할아버지가 왜 그 그림을 가짜라고 주장하다가 역적으로 몰려 죽어야 했는지, 그 눈물겨운 사연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서리가 간직한 할아버지의 유품 속에는 어떤 진실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서리는 자신의 가문을 멸문시킨 원수의 집안으로 어떻게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될까요? 서리가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찾아낸 그림의 비밀은 지금 궁궐에 있는 임금 도진의 자리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더랍니다. 비가 오는 밤이면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법이지요. 우리 어린 서리에게도 그런 밤이 있었더랍니다. 앞에서 최 판서의 독 비단을 밝혀냈지만 서리의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지요. 창고에서 발견했던 그 태평성대도의 밑그림. 그것이 서리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의 뚜껑을 열어버렸으니까요. 도진의 은밀한 집무실이었답니다. 서리가 품속에서 떼묻고 낡은 서책 하나를 꺼내 도진 앞에 놓았지요. 서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도진에게 자신의 진짜 성씨를 밝혔더랍니다. 전하, 제 성은 이씨요, 이름은 서리라 하옵니다. 10년 전 영모로 몰려 참화를 당했던 어진화사 이석하, 바로 제 할아버님이십니다. 도진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 했지요. 이서, 조선 최고의 신필이라 불렸으나 임금의 얼굴을 잘못 그렸다는 황당한 죄명으로 멸문지화를 당했던 비운의 화공이 아니었습니까? 서리의 눈가에 맺혔던 그 깊은 그리움은 바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한이었던 것이지요. 서리가 내놓은 서책은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비밀 일기였더랍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지요. 300년 전 전설의 명화 태평성대도는 단순히 평화로운 세상을 그린 그림이 아니었답니다. 그 그림에 겹겹이 쌓인 물감 아래에는 당시 권력을 찬탈하려던 무리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상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할아버지는 그 진실을 발견하고 진짜 그림을 보호하려다 이를 가로채 역사를 조작하려던 최 판서에게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서리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전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물 속에서도 썩지 않는다. 언젠가 그 진실을 알아줄 주인을 만나면 이 붓을 들어라라고요. 그 주인이 바로 전하임을 저는 믿사옵니다. 도진은 서리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더랍니다.
일국의 임금으로서 가장 충직했던 신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도진의 가슴을 때렸지요. 하지만 슬픔에만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더랍니다. 일기장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최 판서가 지금 세상에 내놓으려는 그 태평성대도는 할아버지의 밑그림을 베껴 만든 가짜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최 판서 자신의 영모 계획을 숨겨둔 거대한 덫이었으니까요. 서리가 할아버지의 일기 마지막 장에 적힌 기이한 문양을 가리켰답니다. 보십시오, 어르신들. 이전에 서리가 우물가 비단 조각에서 발견했던 그 문양, 기억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이 일기장 마지막 장에도 똑같이 그려져 있었더랍니다. 이것은 최 판서 일가가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는 비밀 결사의 낙인이었지요. 비단의 독을 발라 나라를 망치고 가짜 그림으로 역사를 조작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최 판서의 야욕이 이 문양 하나에 다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서리는 결심했더랍니다. 할아버지가 못다 한 일, 진실을 밝히는 일을 제 손으로 끝내기로 말이지요. 전하, 최 판서가 연회를 열어 가짜 명화를 공개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그림의 심장을 찢어 밝히겠습니다. 서리의 눈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장난기가 없었지요. 오직 원수를 갚고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천재 소녀의 섯을 퍼런 투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더랍니다. 도지는 그런 서리의 용기에 전율을 느꼈지요. 이들의 대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지름무실 밖 어둠 속에서 차가운 시선 하나가 사라졌더랍니다. 최 판서가 보낸 첩자였지요. 서리의 정체가 탈로 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최 판서는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이 화공의 손녀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서리는 제 발로 범에 굴 최 판서의 저택으로 들어가야 하는 운명에 놓였습니다. 과연 서리는 자신을 노리는 최 판서의 칼날을 피해 연회장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일기장에 숨겨둔 그림의 심장을 여는 비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서리가 연회장에 가기 전 도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물건이 하나 있었더랍니다. 그것은 칼도 아니요, 방패도 아닌 아주 보잘것없는 낡은 붓 한 자루였다고 하네요. 과연 그 붓 한 자루가 어떻게 수천 명의 군사보다 무서운 무기가 되어 최 판서의 심장을 꿰뚫게 될까요?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지요? 하지만 제 발로 호랑이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랍니다. 우리 서리가 지금 딱 그 처지가 되었거든요. 서리의 정체를 알아챈 최 판서가 촘촘한 그물을 짜놓고 기다리는 그 화려한 지옥. 최 판서의 저택으로 서리가 향하고 있었더랍니다. 최 판서의 저택 외경이었지요. 화려한 등불이 수백 개 켜져 있고 고관 대작들의 가마가 줄을 잇고 있었답니다. 그 사이로 감찰관 차림의 서리가 비단 상자를 들고 들어섰지요. 저택 안은 그야말로 별천지였더랍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향기로운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름난 악공들이 연주하는 가락에 맞춰 대신들이 껄껄거리며 웃고 있었지요. 그 화려한 웃음소리 뒤에는 시퍼런 칼날들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최 판서는
이미 저택 곳곳에 살수들을 배치해 두었거든요. 서리가 그림을 가짜라 외치는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아이의 숨통을 끊어버릴 작정이었지요. 서리가 연회장 입구에서 무장한 병사들에게 가로막혔답니다. 최 판서가 거만한 자세로 서리를 내려다보았지요. 이런 비천한 아이가 어찌 이 귀한 자리에 발을 들이느냐? 사실 최 판서는 서리가 화공이서의 손녀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서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 가두어 할아버지가 남긴 진짜 그림의 행방을 알아내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서리가 누구입니까? 이전에 땅속 물줄기 소리까지 듣던 엄청난 청각 능력을 가진 소녀 아니겠습니까? 서리는 최 판서의 눈 뒤에 숨은 살기를 이미 읽어내고 있었더랍니다. 판서 나으리, 남을 파는 아이가 귀한 그림을 구경하러 온 것이 죄가 됩니까? 제 할아버님이 말씀하시길 진짜 명화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마음이 맑은 자에게만 그 속살을 보여준다 하셨사옵니다. 저 담대함 좀 보십시오. 최 판서의 면전에서 진짜 명화 운운하며 전곡을 찔러버렸으니 최 판서의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겠습니까? 최 판서는 서리를 당장 뒤뜰 창고로 끌고 가라 명했지요. 겉으로는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고문을 해서라도 일기장의 비밀을 캐내려 했던 것입니다. 서리는 아무 저항 없이 병사들을 따라갔더랍니다. 도진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전하, 제가 범의 아가리로 들어가 그들의 시선을 끌 테니 전하께서는 그 틈에 저들의 비밀 금고를 치십시오. 서리는 스스로 미끼가 된 것이었더랍니다. 창고에 갇힌 서리 앞에는 최 판서의 신복들이 칼을 뽑아 들고 서 있었지요. 말해라. 이서가 남긴 진짜 태평성대도는 어디 있느냐? 그들이 서리의 목에 칼을 들이댔을 때 서리는 떨기는커녕 품속에서 도진에게 부탁했던 낡은 붓 한 자루를 꺼냈더랍니다. 그러고는 짐짓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지요. 진짜 그림을 찾으신다니 알려드려야지요. 하지만 그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붓 끝에서 피어나는 향기로 찾는 것이랍니다. 서리는 붓 끝에 이전에 찾았던 독비단의 해독제를 묻혀 공중에 휘저었더랍니다. 참으로 기막힌 지략이었지요. 서리는 단순히 붓을 휘두른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섞여 있던 최 판서의 향료를 중화시켜 역으로 자객들을 잠재운 것이었더랍니다. 천재적인 후각과 지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자객들이 쓰러진 사이 서리는 창고 벽 너머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집중했더랍니다. 도진의 발소리를 구분해냈던 그 귀로 지금 이 저택 지하에서 들려오는 기계 장치의 소리를 찾아낸 것이지요. 그것은 가짜 그림을 보관하고 진짜 장부를 숨겨둔 비밀 금고의 소리였더랍니다. 같은 시각 연회장 밖에서는 임금 도진이 이끄는 정예의 병사들이 조용히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지요. 서리가 안에서 시간을 버는 동안 도진은 서리가 미리 알려준 비단 나루터의 장부들을 확보해 최 판서의 퇴로를 차단했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모든 대신이 보는 앞에서 최 판서가 내놓을 그 가짜 명화의 심장을 찢어 밝히는 일뿐이었지요. 서리는 창고를 빠져나와
다시 연회장 한복판으로 향했더랍니다. 이번에는 거지 소녀가 아니라 진실을 심판하는 화공의 후예로서 말이지요. 서리가 다시 연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섰답니다. 최 판서는 경악하며 서리 앞에 섰지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답니다. 분명 창고에서 죽었어야 할 아이가 아무 상처 하나 없이 다시 나타나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으니까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제 최고조에 달했더랍니다. 장정 넷이 달라붙어 낑낑대며 들고 올 만큼 그 그림의 화축은 기이할 정도로 굵고 묵직했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 서리가 최 판서의 손목을 낚아채며 아주 소름 끼치는 한마디를 던졌더랍니다. 나으리, 그 그림을 펼치지 마십시오. 그림을 펼치는 순간 300년 전 할아버지를 죽였던 그 불길이 나으리의 온 집안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더랍니다. 임금 도지는 군중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요. 과연 서리가 말한 불길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그림 속에 불을 일으키는 장치라도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최 판서가 저지른 죄악의 불씨를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여기 조선의 모든 권세가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300년의 시간을 속여온 거대한 거짓말이 그 민낯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더랍니다. 연회장 한가운데 최 판서가 떨리는 손으로 황금색 비단 매듭을 풀어냈답니다. 성인 남성 키의 2배는 좋게 넘는 거대한 화축이 서서히 내려오며 태평성대도가 그 위용을 드러냈지요. 그림이 펼쳐지는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대신은 탄성을 내질렀더랍니다. 그림 속에는 수천 명의 백성이 웃고 떠들며 태평성대를 누리는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림이 다 펼쳐지기도 전에 어디선가 휘우 하는 서글픈 바람 소리와 함께 억눌린 사람들의 울음소리 같은 꺽꺽하는 기이한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 서리가 들었다던 그 곡소리가 현실이 된 것이지요. 대신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더랍니다. 그림이 울고 있다. 최 판서는 이빨을 부딪히며 소리를 질렀지요. 이건 귀신이 아니라 그림의 신령함이 내는 소리다. 어서 무릎을 꿇어라. 하지만 우리 서리는 비웃음을 머금고 가져온 그 낡은 붓을 높이 쳐들었답니다. 판서 나으리, 그림이 우는 것이 아니라 나으리의 욕심이 내는 비명이옵니다. 이 거대한 화축 상단에 뚫린 미세한 풍혈들이 그림이 펼쳐질 때 공기를 빨아들여 내는 가짜 소리일 뿐입니다. 서리는 붓 끝에 찾았던 그 특수한 해독제를 묻혀 그림의 특정 부분을 휙 하고 그어버렸더랍니다. 그러자 보십시오. 멀쩡하던 그림의 한 귀퉁이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정말로 불꽃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서리가 경고했던 그 불길의 정체였더랍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그 독 비단의 안료 기억하시지요? 최 판서는 그림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 금지된 서역 안료를 덧칠했었는데요. 서리가 붓 끝에 묻혀온 약물과 만나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가짜 색깔들만 태워버린 것이지요.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화려한 백성들의 웃음 대신 300년 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최 판서 가문의 비밀 문양과 함께 조잡하게 덧칠된 흔적들이 흉측하게 드러났더랍니다. 서리가 타들어가는 그림을 가리키며 청중을 향해 크게 말했답니다. 보십시오. 300년 전의 종이는 타면서 향기로운 나무 냄새가 나지만 이 가짜는 시커먼 욕심의 악취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는 소리는 내부의 공기 구멍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장치일 뿐 진실의 목소리가 아니옵니다. 최 판서가 당황하여 그림을 급히 거두려 했지만 도진의 눈짓에 호위무사들이 최 판서를 제압했답니다. 도진은 더 이상 참지 않았더랍니다. 임금의 위엄으로 그림 앞에 다가섰지요. 판서, 저 아이의 말에 대답해보라. 어찌하여 300년 전의 그림에서 오늘날 그대의 비밀 창고에나 있을 법한 독 안료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냐? 도진의 서슬퍼른 추궁에 최 판서는 무릎을 꿇고 말았더랍니다. 하지만 서리의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서리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배운 대로 그림의 가장 두툼한 심장 부분인 표구의 이음새를 낡은 붓에 자루로 강하게 내리쳤답니다. 적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림의 뒷면 표구가 갈라지며 그 속에서 겹겹이 쌓인 종이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그림은 단순히 가짜인 것이 아니었더랍니다. 그 두꺼운 그림의 가죽 속에는 최 판서가 전국에서 백성들의 쌀을 가로채고 무기를 사들였던 이중 장부와 비밀 미략서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서리가 창고 지하에서 들었다는 그 기계 장치의 소리는 바로 이 그림의 내부 공간을 여닫는 정교한 이음새의 소리였던 것이랍니다. 그림 자체가 거대한 금고이자 나라를 뒤엎으려던 영모의 증거물이었던 셈이지요. 300년 전 할아버지 이서가 지키려 했던 진실, 그리고 최 판서가 가리고자 했던 추악한 야욕이 드디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대신들은 쏟아진 장부들을 보고 경악했고 최 판서는 입을 벌린 채 망연자실했더랍니다. 서리의 맑은 눈과 천재적인 감각이 수만 명의 군사도 찾아내지 못한 영모의 심장을 정확히 찔러버린 것이랍니다. 옛말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 꼬리가 단순히 재물을 훔친 꼬리가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던 거대한 뱀의 꼬리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답니다. 우리 서리가 그림의 배를 가르고 끄집어낸 그 종이 뭉치들 기억하시지요? 찢어진 그림 사이로 쏟아져 나온 수십 권의 장부와 미략서들. 임금 도진이 그 중 하나를 집어들자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네요. 최 판서는 입을 벌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고 그를 따르던 신하들은 제 이름이 저 장부 속에 적혀 있을까봐 낯빛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겼었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보았던 우물물기를 막아 백성들을 굶주리게 한 자들의 이름과 그 독 비단을 궁궐로 들이려던 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장부의 가장 마지막 장을 넘기던 도진의 눈동자가 태풍을 만난 듯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네요. 최 판서,
내 놈이 정녕 미쳤구나. 감히 내 곁을 지키던 이들의 충심까지 돈으로 사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내 목을 겨누게 했단 말이냐. 최 판서는 이제 끝이라 생각했는지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비웃음을 흘렸었답니다. 전하, 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약한 법이지요. 이 장부 속에 적힌 이름들이 바로 전하께서 어젯밤까지 술잔을 나누던 충신들이랍니다. 누가 진짜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전하께선 결코 알지 못할 거예요. 최 판서의 일갈의 연회장은 다시금 동요하기 시작했네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 찰나, 우리 영특한 서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요. 서리는 바닥에 흩어진 장부들을 단 한 번 훑어보더니 그 천재적인 암기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네요. 전하, 이 장부들은 암호로 적혀 있답니다. 하지만 제 할아버님이 남기신 일기장 속 계산법을 대입하면 누가 진짜 배신자인지 단숨에 알 수 있지요. 서리는 붓을 들어 장부의 숫자들을 조합하더니 최 판서가 숨겨두었던 진짜 영모의 수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리 높여 읽어 내려갔답니다. 호조 참판 김씨, 수라간 상궁 박씨, 그리고 지금 전하의 바로 뒤에서 칼자루를 만지고 계신 호위 부장장씨. 당신들이 바로 이 그림 뒤에 숨어 나라를 팔아치운 자들이에요. 서리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이었답니다. 도진의 바로 뒤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던 호위 부장장씨가 번개처럼 칼을 뽑아 도진의 목을 향해 휘둘렀던 것이지요. 최 판서가 숨겨둔 마지막 비수였던 셈이에요. 모든 대신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던 그 찰나, 그 예민한 청각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었답니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그 미세한 소리, 스윽 하는 죽음의 소리를 서리는 이미 듣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리가 도진의 용포 자락을 힘껏 잡아당기며 몸을 날렸네요. 전하, 피하세요. 어린 소녀의 몸놀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고 과감했지요. 덕분에 도진은 목숨을 건졌고 매복해 있던 진짜 금군들이 들이닥쳐 배신자 장씨와 최 판서 일당을 제압했었답니다. 도진은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준비를 마쳤답니다. 여봐라, 이 가짜 그림과 함께 조선의 정의를 불태우려 한 역적 최 씨와 그 일당을 모두 압송하라. 최 판서가 끌려가기 직전 서리의 귓가에 대고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리며 한마디를 내뱉었더랍니다. 내 할아버지가 지키려던 진짜 태평성대도는 이미 내 손에 있다. 하지만 넌 그것이 무엇인지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서리는 지금까지 가짜를 밝히는 데만 집중했었는데 대체 진짜 그림은 어디에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연 회장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실의 목소리로 평정되었네요. 최 판서가 했던 그 기괴한 마지막 말을 곱씹고 있었답니다. 도진은 서리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었답니다. 서리야, 내가 또 한 번 나를 구했구나. 이 나라 조선이 너라는 작은 등불 덕에 암흑 속으로 떨어지지 않았어. 도진은 서리를 위해 자신의 용포 소매를 찢어 아이의 생책이 난 손을 정성껏 감싸주었네요. 신분을 초월한 군신의 정의자, 할아버지 이서의 충심이 손녀 서리를 통해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으니까요. 상황이 정리되자 서리는 최 판서가 남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할아버지의 낡은 붓을 꺼내 들었네요. 이전에 붓대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흘러나온 것을 생각해냈지 뭐예요. 서리는 연회장 구석의 맑은 물그릇에 붓을 담갔었답니다. 붓을 적시던 물이 갑자기 오색 찬란한 빛을 내며 소용돌이 치더니 붓대 안에서 아주 얇고 투명한 비단 한 조각이 스르르 빠져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 할아버지, 이것이 진짜였군요. 진짜 태평성대도는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그 투명한 비단 조각에 무엇이 그려져 있었기에 서리가 이토록 놀라는 것일까요? 최 판서가 말한 진짜 그림이 이미 내 손에 있다는 말은 이 붓 속의 비단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비단은 손바닥보다 작은데 어떻게 이것이 조선을 상징하는 대명화란 말일까요? 서리가 그 비단 조각을 등불 앞에 비추어 보자 연회장 하얀 벽면 가득히 상상도 못할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었답니다.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작은 조각이 이 나라 조선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서리의 눈물을 닦아줄 마지막 열쇠였더랍니다. 연회장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오직 중앙의 큰 등불 하나만이 서리의 손에 든 투명 비단을 비추고 있었네요. 서리가 떨리는 손으로 그 투명한 비단 조각을 등불 앞에 비추었을 때였답니다. 연회장의 하얀 벽면 가득히 참으로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지요. 그것은 단순히 붓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었답니다. 할아버지 이서가 서역에서 들여온 희귀한 수정 가루를 비단에 심어 빛을 통과시키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기적 같은 빛의 그림이었지요. 벽면 위로 비친 환영 속에는 백성들이 굶주림 없이 서로 돕고 관리들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조선의 미래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네요. 도진이 벽면에 비친 환영을 보며 홀린 듯 다가갔답니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이것이 내 할바마마와 그대의 조부가 꿈꾸었던 진짜 태평성대란 말인가. 종이 위에 갇힌 가짜 풍경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지도였구나. 환영의 마지막 부분에 할아버지 이서가 서리에게 남긴 마지막 친필 문구가 나타났네요.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진 자, 조선의 어둠을 밝히리라. 벽면 가득 할아버지의 인자한 미소가 비치는 듯했네요. 최 판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태평성대도는 화려한 비단 위에 그려진 보물이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빛으로 새긴 일종의 비밀 설계도였던 것이지요.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언젠가 이 빛을 알아봐 줄 성군 도진과 자신의 재능을 이어받은 손녀 서리가 만날 그날을 말이에요. 기적이 끝나고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었답니다. 도진은 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최 판서와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공표했지요. 물기를 막아 민생을 어지럽히고 독 비단으로 임금을 시해하려 했으며 가짜 그림 속에 영모의 장부를 숨겨 나라를 통째로 팔아치우려 했던
그들의 추악한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네요. 최 판서는 끝까지 발악했지만 서리가 해독한 이중 장부 앞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지요. 최 판서가 형틀에 묶인 채 서리를 향해 이를 갈았지만 서리는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네요. 판서 나으리는 그림을 보았지만 저는 그림 속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보았답니다. 할아버지는 나으리를 증오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나으리의 그 눈먼 욕심이 불쌍하다고 하셨을 뿐이지요. 최 판서가 절규하며 끌려가고 도진이 어좌에서 내려와 서리 앞에 섰답니다. 도진은 서리 앞에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지요. 그러고는 전국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렁차게 어명을 내렸답니다. 10년 전 영모로 몰렸던 어진화사 이서의 억울함을 풀고 그의 모든 가문을 복권하노라. 그리고 그 손녀 서리는 미천한 신분을 넘어 짐의 곁에서 조선의 진실을 기록할 궁중 최연소 학사로 임명하노라. 전하 만세, 서리 만세. 저작거리에서 나무를 팔며 나으리 거스름 돈이 틀렸어요 하고 외치던 그 꼬질꼬질한 소녀가 이제는 당당하게 학사복을 입고 임금의 곁을 지키는 귀한 신분이 된 것이지요. 서리는 할아버지의 낡은 붓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들으며 복수를 다짐했던 그 어린 소녀가 이제는 복수를 넘어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봄바람이 살랑이는 궁궐에 서고랍니다. 우리 서리는 이제 궁궐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인재가 되었지요. 도지는 정사를 돌보다 마음이 답답할 때면 어김없이 서리를 찾아와 지혜를 구하곤 했었답니다. 서리의 맑은 눈은 여전히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고 그녀의 천재적인 머리는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짜는 데 쓰였지요. 숫자를 맞추던 그 비범함이 이제는 나라의 예산을 한 푼도 어긋남 없이 관리하는 큰 힘이 된 것이에요. 도진이 서리가 기록하고 있는 일기장을 슬며시 들여다보며 웃었네요. 서리 학사, 오늘은 또 어떤 진실을 기록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짐이 어제 몰래 밤참을 먹은 것도 적은 건 아니겠지요? 전하, 진실을 기록하는 자는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는 법이라 배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전하의 그 밤참은 백성들을 걱정하느라 허기진 마음을 채우신 것이라 적어두었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날의 매화 향기처럼 궁궐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까지 퍼져나가는 듯하네요. 서리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원한에 묶여 있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붓으로 배신자를 벌하는 대신 백성의 아픔을 닦아주고 진실을 밝히는 빛나는 역사를 새로 써 내려갔지요. 이것이야말로 사필귀정의 진정한 모습이자 할아버지 이서가 그토록 보여주고 싶어 했던 진짜 태평성대가 아니겠어요? 자, 귀한 당신께 들려드린 서리의 대서사시가 이렇게 막을 내리네요. 여러분, 오늘 서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아무리 가리려 해도 진실은 결국 빛을 찾아 나오는 법이지요. 누군가 나를 몰라준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서리가 낡은 붓 한 자루로 조선을 구했듯 당신의 가슴 속에 품은 진심 한 조각이 언젠가
세상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될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서리와 함께 진실의 길을 걸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꽃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당신도 어려웠던 시절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우리 서리처럼 힘들었지만 결국 이겨낸 그 시절 말이에요. 당신도 서리처럼 충분히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하시고 늘 웃으세요. 감사합니다.